네,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4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시대의 부가 얼마나 독특하고 이상한 것인지 이야기로부터 마르크스가 이제 자본을 시작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부가 얼마나 독특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분석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현물로서 이렇게 물건, 실물로서 물건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무언가가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그거를 유령에 비유했어요. 이제 그 마르크스 얘기를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이제 좀 밝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유령 사냥에 한번 나가볼까요? 지난 시간에 저희 동네 만두집 얘기를 했어요. 만두가 엄청나게 잘 팔려가지고 가게 평수가 마구 늘어나더라고. 여기까지는 이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로 아파트를 장만했을지 혹은 땅을 샀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사실 만두집 주인이 아파트를 샀다고 해보자고요. 만두를 팔아서. 그런데 만두에 있던, 그러니까 만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았는데 만두에 있던 무언가가 이제 아파트가 된 건데요. 사실은 만두하고 아파트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만두는 음식이고 우리가 먹는 거, 아파트는 주거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두에 있는 무언가가 아파트로 옮겨간 거 틀림없어요. 만두에 있는 무언가로 아파트를 지었거나 샀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만두는 밀가루로 만들어진 거고 아마 만두로 아파트를 짓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두로 지었다는 얘기는 만두에 밀가루 말고 무언가가 더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무언가를 우리는 가치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이제 밝혀야 할 유령이죠. 그런데 만두의 가치는 어떤 거냐 하면, 일단 만두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 가격표를 보고 일단 짐작을 합니다. 밀가루와는 다르게 가격표가 또 붙어 있어요. 이를테면 만두 한 개가 1,000원이다.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해하지는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만두에 1,000원 붙었다 그래서 만두 가치가 1,000원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아주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폐도 그럼 우리가 똑같이 물을 수 있거든요. 1,000원 가치가 얼마일까라고 물을 수 있어요. 1,000원의 가치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돈의 가치가 옛날만큼이 아니라고. 그 얘기는 돈도 가치가 별도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0원의 가치는 그럼 어떻게 알죠?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또 물건의 양으로 나타내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1,000원의 가치는 만두 한 개예요. 이처럼 상품이나 화폐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가치를 직접 못 나타내고 다른 것들과 교환되는 비율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가 처음 했던 그 얘기예요. 상품의 가치는 직접 못 나타내고 다른 상품의 일정량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게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신기하냐면 앞서 말했지만 만두는 먹는 것이고 집은 우리가 사는 주거 공간인데, 물질도 밀가루고 하나는 시멘트인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데 둘을 같이 논다는 게 뭐가 같다는 거지라고 물음을 던진 거죠. 아마 이것을 풀어야 된다, 우리가 가치가 뭔지를 알려면. 이게 마르크스가 자본에서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가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형태, 교환 형태로 나타나는 것, 다른 상품과의 일정한 교환 비율로 나타내는 것, 이거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시대의 암호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본주의에. 그래서 이것을 해독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본주의에서 상품과 화폐 혹은 상품과 상품의 일정한 교환 비율로 나타낸 그것을 해독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요. 마르크스가 이것을 상형 문자라고 불렀어요. 고대의 어떤 문자 같은 거예요. 자본주의를 알게 해준 문자는 일정량의 상품과 다른 상품이 일정량으로 교환되는 것, 혹은 일정량의 상품이 일정한 양의 화폐로 이렇게 나타낸 등호, 요것이 자본주의를 나타낸 문자라는 거예요. 이 두 상품의 교환, 등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부의 세계, 이 부의 공간, 가치의 공간이 어떻게 생긴 건지를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한 대는 뭐 1,000만 원이라고, 이제 아주 싸네요. 1,000만 원이라고 중고차로 가죠. 하고 쌀 한 포대가 10만 원이다라고 하면 자동차 한 대는 쌀 100포대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우리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만두와 아파트 똑같은 얘기인데 자동차와 쌀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자동차는 이동수단, 서울에서 부산까지 타고 갈 수가 있어요. 쌀은 음식이에요. 그러나 배고프다고 자동차를 먹을 수는 없어요. 또 급하다고 쌀을 타고 갈 수는 없어요.
각각의 쓰임새나 용도가 너무 다르고 그것을 썼을 때, 소비했을 때 누리는 편익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이들 사이에, 이렇게 다른 것들 사이에 등호가 성립한다고 했어요. 등호가. 쌀 100포대를 모으면 자동차 한 대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가 이걸 설명해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사실 초기 정치 경제학자들은 가치의 비밀을 이 등식에서 찾지 않고 특정한 물질에서 찾았어요. 이를테면 금 같은 거요. 금을 모으면 부자가 된다고 했던 시대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금화로 모든 상품의 가치를 재니까, 금에가 뭔가 가치를 재는 신비한 것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금이 막 반짝반짝 물리학적으로 빛나니까 거기에 뭔가 신비한 것이 있는 줄 알고 가치의 비밀을 금을 어떻게 조사하면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자동차의 가치를 쌀 100포대로 잴 수 있다라고 했으면 그때 쌀 100포대는 화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 자동차 한 대의 가치를 알려주는. 이렇게 쌀이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천이 할 수도 있고 커피가 할 수도 있는, 가치를 갖고 있는 거는 뭐든지 다른 것들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를테면 금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금이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은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카카오 열매를 쓰기도 하고, 예전에 18세기 말에 미국의 버지니아에서는 담뱃잎을 썼어요. 같이 척도로. 그래서 담뱃잎을 밭에서 키우잖아요. 화폐가 밭에서 자라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쨌든 담뱃잎도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곡식 쌀도 척도로 쓸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도 많이 그렇게 했고, 옷감, 비단이나 무명옷도 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르크스는 그래서 자본주의의 비밀, 아모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20엘레의 아마포가 한 벌의 저고리와 같다는 이 등식, 그거 한 벌의 저고리가 바뀐다, 천과 겉옷이 바뀐다, 이 단순한 것에 가치 형태의, 이 단순한 가치 형태의 자본주의 가치의 비밀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이것만 해독하면 된다, 이런 거죠. 이 단순한 가치 형태가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라는 것을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모르고 있다.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원래 이 질문을 처음 던졌던 사람은 마르크스가 아니고 아담 스미스예요. 근대 경제학의 마치 아버지처럼 평가되는. 자,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사냥꾼이 잡아온 사슴 2마리와 어부가 잡아온 해리, 바다이리, 물개라고 할게요. 물개 1마리가 어떻게 이렇게 2대1로 교환되는가. 이 교환되는 것의 정체를 밝혀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스미스는 그때 이렇게 말했죠. 아마도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인간에 들어가는 수고량, 혹은 노고량, 이게 같기 때문이라고요. 이거 이제 단어가 재밌는데요. 트러블, 토일, 이런 단어를 썼어요. 어떤 역경, 인간의 노고, 힘듦, 이런 것이 같이 들어있다. 즉, 사슴 2마리를 잡을 때 드는 어떤 수고량과 노고가 있는데, 그것과 그러니까 물개 1마리 잡기가 훨씬 어려운가 보죠. 그것에서 어부가 들인 노고량을 하면 2대1 정도, 즉 물개가 2배나 힘들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교환하는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상품의 가치가 거기에 인간의 수고가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수고를 더했느냐에 따라서 상품들의 가치가 달라진다, 이게 스미스의 말이고, 이것을 노동가치설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상품에 사람의 노고가 들어갔느냐라고요. 사실 마르크스는 노동가치설의 기본 아이디어를 수용하긴 했지만 이 단어는 안 좋아했어요. 왜 이 단어를 싫어했냐면 밸류, 가치를 설명하는데 부정적인 단어들을 썼다는 거예요. 마르크스 보기에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품에 가치가 담긴다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이 담기는 거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이 담기는데 역경, 노고 막 이런 단어들은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의 가치를 더할 때는 인간이 정말로 소중한 걸 묻는 거라고. 즉 노동이란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다. 적극적이고 아주 귀중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다, 정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르크스는 뒤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생명력을 이루는 그 능력. 한 인간, 살아있는 것에 제일 소중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력을 이루는 그 능력을 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라고, 상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노동을 많이 하면 지쳐요, 사람들이. 왜 지치냐? 생명력이 소진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 시리즈의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마르크스가 노동 과정을 실제 분석할 때는 어떻게
가만 놔두면 면화라든지 재료들이 썩어가는데 노동자가 그것들을 살려내는가? 노동을 통해서. 밀가루 가만 두면 썩는데 빵으로 만들어서 썩지 않게 누군가 소비할 수 있게 만드는가? 실제로 생명력을 넣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을 붓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루는 이제 제가 쓰던 자본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책의 한 권 제목이 생명을 짜넣는 노동이에요. 노동이란 정말 생명을 짜넣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노동할 때 우리는 자기가 가진 정말로 소중한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것은 자기 생명력을 자기가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걸 안 쓰면 월급을 못 받고 월급을 못 받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결국 바로 죽게 되니까 바로 죽지 않으려고 조금씩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다시 충전을 해야 되니까 생명력을. 어쨌든 마르크스도 그 기본 아이디어는 받아들였어요. 인간이 굉장히 소중한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 점에서 스미스나 리카도 고전 경제학자들이 쓰던 노동 가치사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여기에 수정을 가해요. 마르크스의 독창성은 무언가를 새로 발명하는 거 있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걸 다르게 보게 만드는 데 있어요. 항상 보면. 스미스가 해리 한 마리, 즉 물개 한 마리와 사슴 두 마리가 교환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마르크스는 이런 현상을 처음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놀랍게도 이 정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읽어낸 사람이에요. 마르크스는 과연 무엇을 새롭게 읽어냈을까요? 이번 시간에 저는 딱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해요. 첫 번째, 스미스는 사슴 두 마리를 잡을 때 드는 노동과 물개 한 마리를 잡을 때 드는 노동이 같은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은 단순히 노동량이 같은 거야 라고만 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노동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이런 거죠. 해리를 잡을 때 어부가 해리를 잡는 방법과 사냥꾼이 그 사슴을 잡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왜 다른지를 아냐면 어부한테 사슴 잡아보라고 하면 알아요. 못 잡아요. 거꾸로 사냥꾼은 절대 물개 못 잡습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노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등식은 뭘 의미하냐면 이들을 같이 놨잖아요. 같은 노동이라고. 스미스는 그냥 노동량이 같애라고 말했는데 노동이 이렇게 다른 노동인데 그냥 같다고 논다는 게 무슨 말이지? 이거 해석을 해봐야 해요. 공장에서 철판을 자르고 용접을 하고 전기 배선을 하고 이렇게 자동차 만드는 노동자는 이런 노동을 합니다. 거꾸로 농부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래서 벼를 키워서 쌀을 만들어내요. 둘은 완전히 다른 노동이에요. 뛰어난 농부가 자동차를 잘 만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농부를 자동차 공장에 갖다 놓으면 이제 뭐 난리 납니다. 노동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우리는 이걸 같다고 놓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스미스한테 묻고 싶은 거죠. 너는 알고 있니? 라고. 수고량이 같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비교하지? 라고. 자동차 한 대가 쌀 100포대라고 우리는 아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환하기도 해요. 마르크스는 우리가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교환한다는 말 속에는 무언가가 전제되어 있는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가? 그걸 읽어내야 되죠. 우리는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노동이 완전히 다른데 이 다른 것들의 생산물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그냥 그 다른 노동을 같은 노동인 걸로 치고 있어요. 같은 노동으로 동등한 노동인 걸로 지금 간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들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일을 했어, 인간의 수고가 들어갔어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굉장히 다른 노동들을 동등한 능력을 발휘된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있구나. 즉 사슴을 잡은 사냥꾼이나 물개를 잡은 어부는 굉장히 다른 노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교환하면서 둘은 어차피 거의 같은 능력을 한 사람은 바다에서 발휘했고 한 사람은 산에서 발휘한 거야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라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이런 측면에서 서로 다른 두 상품을 교환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수고량이 같다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다른 노동들을 같은 노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같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즉 동등한 능력이 발휘했다라고 보는 것을 마르크스는 굉장히 어렵고 딱딱한 표현을 썼는데요. 추상노동이라고 불렀어요. 구체적 노동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요. 근데 용어가 어려운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농부든 만두집 주인이든 재봉사든 용접공이든 서로 다 다른 일을 하긴 하지만 그들이 발휘하는 능력은 동등한 능력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농부도 만두집 주인도 재봉사도 영적공도 모두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것은 이제 조금 다른 또 의미인데요. 애덤 스미스는 물개 한 마리하고 사슴 두 마리가 노동량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이 어떤 사냥꾼이 초보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뛰어다녔는데 정말로 쉬지는 않았어요. 하루 종일 뛰어다녔는데 딱 사슴 한 마리 잡은 거예요. 어쨌든 하루 노동량이 투입됐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갔더니 어부가 왔어요. 그래서 물개 한 마리가 있네요. 말을 합니다. 자, 당신 이거 하루 종일 걸려서 잡은 거지? 맞대요. 나도 이거 하루 종일 걸려서 잡았거든? 우리 이거 바꿉시다라고 말해요. 그때 어부가 뭐라고 할까요? 아마 펄쩍 뛸 거예요. 도대체 뭔 소리 하냐고. 딴 사람들은 다 하루에 사슴 두 마리씩 잡는데 나는 사슴 두 마리랑 교환하지. 당신이 하루 동안 일했다고 당신하고 바꾸냐고, 한 마리랑.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애덤 스미스는 그냥 수고량이 같애라고 말했지만 이 수고량은 개개인의 수고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드느냐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얼마나 들였냐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투여하느냐. 이 등식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벌써 집단적이고 여기에 대한 평균 개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형성된 평균이 있고 이것이 개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애덤 스미스가 상품의 가치란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수고량이야 라고 말한 것을 고칩니다. 뭐라고 고치냐? 상품의 가치란 그냥 단순히 수고량, 노동량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상품의 가치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한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량이야 라고 바꾸는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노동량이야 라고만 지금 말했는데 조금 더 아까 첫 번째에서 동등한 능력을 발휘한 걸로 봐야 해 사람들은 개개인은 다 다른 노동이지만 요거까지 섞으면 제가 그 동등한 능력을 어려운 말로 추상노동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상품의 가치란 한 상품을 생산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량이지만 그 노동은 개개 노동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동등하게 갖고 있다는 그 능력의 발휘량으로 봐야 되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추상 노동량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상품의 가치에 대한 정의고 규정이에요. 상품의 가치에 대한 유령의 정체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상품에 투여된, 그런데 그 투여된 게 개인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 상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동등한다고 우리가 봤던 그 능력의 양, 요게 들어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추상노동의 정의가 마르크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평범한 인간이 평균적으로 지니고 있는 단순한 어떤 능력을 지출하는 것, 이것을 추상노동이라고 불러요. 평균 개념이 들어온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방금 추상노동이라고 말했는데 모든 인간의 동등한 능력이 발휘된 거다. 사슴을 잡았든 물개를 잡았든 이렇게 말한 그 말 있잖아요. 요걸 조금 더 음미하고 싶습니다. 같이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노동들은 다르지만 노동들은 동등한 능력이 발휘된 거에서 일정 비율로 교환할 수 있다. 질은 같다 이거죠. 노동의 질은. 이것은 근대 이전에는 불가능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능력을 동등한 것으로 바꾸자고 지금 하는 것인데 이런 말이 가능하려면 동등한 능력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등한 능력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어부의 노동과 그 사냥꾼의 노동이 동등한 거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특이하다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마르크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면 가능할 거다. 어떤 경우냐면 동일한 사람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 천을 짜는 직조노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천을 짜는 노동과 옷을 만드는 재봉노동이라고, 재봉이라고 하는 노동인데 둘은 아주 다른데 한 사람이 이거를 동시에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즉 오전에 어떤 사람이 천을 짜서 오후에 바느질해서 옷을 만든다고 치자. 그런데 천을 짤 때는 오전에 6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오후에 재봉을 할 때는 3시간이 걸렸어요. 물론 천을 짜는 노동과 옷을 만드는 재봉은 완전히 다른 노동이지만 이 사람은 이 둘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천 만드는 게 되게 힘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그래서 옷 만드는 건 천만 만들어 놓으면 뭐 쉽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천을 적어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 함부로 관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천 짜는 노동과
천으로 옷을 만드는 노동을 개인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다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동일한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다른 조건들을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굉장히 처지가 다르고 우리가 보기엔 능력도 달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를 동일한 사람이라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마르크스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동일한 사람이 물건 만들지 않잖아요. 컵 만드는 사람 따로, 이 옷 만드는 사람 따로가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마르크스가 이 말을 한 것은 우리가 암묵적으로 서로 다른 상품을 교환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서 마치 동일한 사람이 그걸 만드는 것 같은 걸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예요. 마치 동일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물론 세상에는 두 개의 똑같은 먼지도 없으니까 동일한 인간이 생산한다, 생산자가 동일하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물건을 만드니까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는 이 동일한 인간이라고 말할 만한 인간상이 있어요. 아까 마르크스가 또 말했는데 그게 뭐냐면 평균이에요. 평균의 인간. 평범한 인간이 발휘한 능력이라고 치자라고 했던 거예요. 이 마르크스가 제가 아까 읽어드렸지만 추상노동에 대해서 평범한 인간이 육체 안에 지니고 있는, 평균적으로 지니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평균의 인간 혹은 평범한 인간이라는 말은 인간이 개별적으로 다르다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평균은 개별적인 편차를 전제하고 있어요. 이 평균의 인간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인간과 달리 피가 흐르는 인간이 아니에요. 현실의 혈액형 O형, A형 이런 인간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우리가 상정하는 인간이에요. 되게 평균적으로 이 정도다라는 얘기는요. 이게 추상적 인간인데 일종의, 그런데도 근대 사회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이를테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런 말 많이 씁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1년에 2200시간 정도를 일한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무의미하지 않아요, 정말로. 물론 어떤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이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훨씬 적게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2200시간 일하면 우리가 너무 노동시간이 많구나, 줄이자, 이런 논의를 사회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많은데 이 노동시간이, 이거를 고치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비교를 하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이게 가능할까요? 자, 선비는 책을 쓰고 농부는 밭을 갈고 대장장이는 호미를 만들고, 무엇보다 이 백정이 문제인데, 백정은 고기를 자르는데 백정은 천민이란 말이에요. 이들에게서 평균 노동시간을 구하고 평균 소득을 구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사대부들은. 이런 표현이. 모르죠. 좁혀서 사대부들의 30%만 지지합니다, 이런 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수학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평균을 구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신분제 사회에서는 책 쓰는 일과 밭 가르는 일과 고기 자르는 일을 비교할 수 없어요. 백정이 고기 자르는 일과 선비가 책을 쓰는 일을 감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생산물, 전혀 다른 노동에 의해서 생겨난 생산물을 비교하려면 그 전에 그걸 생산한 인간의 동등성이 전제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는 얘기를 정리해드리면, 상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상품들과의 교환으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노동을 우리가 동등한 걸로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서로 다른 노동을 동등한 걸로 간주한다는 뜻은 서로 다른 노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동등한 존재로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 개념, 상품의 등가 교환 개념에는 인간의 평등, 인간 평등 개념이 있어야 가능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대적 가치론은 근대적 인간론에 입각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치 표현의 비밀, 자기가 말했던 아까 20m, 20엘레의 아마포와 그 다음에 한 벌의 저고리가 교환된다라고 하는 이 등식은, 모든 노동의 동등성과 등가성, 이 등식에 있는 등가성은 인간 동등성 개념이 대중들의 판단에서 확신될 수 있도록, 대중들에게 선입관으로,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보도록, 의식을 안 해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는 그런 관념이 자리 잡은 뒤에야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눈은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 이전에는 생겨나지 않았어요. 사람이 사람 눈에 그렇게 안 보였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눈이 근대 이전에는 없었어요.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는 이 관념이 근대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품의 가치 개념이 탄생하려면 바로 그런데 이 개념이 필요해요. 인간의 동등성 개념이요. 인간의 모두가 만인은 평등하고 만인은 천부인권을 갖고 있다. 이를테면 프랑스 혁명의 선언문이 필요하다고요. 자본주의와 프랑스 혁명이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니체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평범성의 혁명이라고. 자, 참 이상할 거예요. 내 상품 가치 얘기하다 갑자기 인간의 권리 얘기하니까 이상하실 거예요. 그런데 자본을 읽다 보면 이런 걸 계속 느끼실 거예요. 자본을 읽으면 우리 시대의 여러 관념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상품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인권 얘기를 하고 이러잖아요. 예. 이것을 읽어내는, 자본을 읽음으로써 우리 시대를 읽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